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모노리스의 팀원들이고요. 여기 오신 창원님, 희찬님, 호선님은 이제 저희 팀 모노리스의 개발자분들이십니다. 네, 저희가 수많이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그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그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궁금증에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기 모신 개발자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창원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모노리스에서 개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이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모노리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신희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모노리스에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류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코들에서 어떤 개발을 맡고 계신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발을 맡고 계신지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코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 해서 직접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프론트 백엔드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빵꾸를 메꾸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 개발에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 코드 페이지를 어떻게 그려내고 어떻게 연결되고 그런 것을 설계를 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는 교실이나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백엔드인데, 그 부분은 이제 호선님이 맡고 계신데 호선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백엔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그려내는 것 말고도 뒤쪽에서 데이터 처리를 해준다던가 이런 서버 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세 분 다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들이신데, 뭐 학생들이 많이 궁금증을 가지는 게 개발자가 되려면 무조건 전산학과를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학과를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개발자라는 것은 그 전산학과를 가는 것이 개발자가 되는 데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개발에 필요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론적인 지식을 미리 습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코딩 경험의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전산학과를 진학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전혀 약간 동떨어진 전공을 주전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코딩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전산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되면서 이 두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처음부터 개발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전산학과를 가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호사님께서 전산학과에 가면 어떤 것들 배우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산학과에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산학에 필요한 수학 같은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언어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뭐 아키텍처나 아니면 컴퓨터 운영체제, 네트워크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되게 하드웨어 쪽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 쪽은 이제 그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곳에서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딩도 있고 그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약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중에 재밌었던 과목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것저것 다 재밌게 들었는데 그 흔히 좀 오랜 과제, 그 과제 용량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몇 개씩 있어요. 뭐 다 들어야 되는 운영체제도 그렇고 뭐 재밌는 과목.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은 막 날 새서 하고 그러거든요. 날 새서 이제 일어나 가지고 한 5시쯤에 국밥집 가서 국밥이랑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과제 제출하고 그런 거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 과제가 많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컴공과가. 다른 분들도 과제 되게 많이 하셨나요? 뭐 창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목들 중에서 뭐
이제 악명이 높은 OS라고 불리는 뭐 운영체제 뭐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이 대부분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프로젝트 메이트랑 같이 밤새면서 코드 리뷰하고 논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들은 게 기억이 남는데 특강 제목이 웹 보안 공격 실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련 이제 지식도 배우면서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그 교수님이 만든 서버를 공격을 하는 그런 네, 과제가 있었어요. 재밌는 과목이네요. 혹시 호선님 성공하셨나요? 아, 근데 네, 수업만 들으면 공격을 할 수 있게 다 설정을 해놨어요. 교수님 좀 봐주셨네요. 네. 다행히 쉽게 아, 어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배웠던 내용이 저희 실제로 서비스 개발할 때 좀 도움이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그 웹 보안에 관련해서 되게 아주 옛날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배우기 때문에 저희 백엔드 개발할 때도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하나 사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내가 배운 게 떠오르더라. 뭐 그랬던 내용. 아,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예를 들어 아이디나 비번에 코드를 넣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코드 인젝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서비스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교에 그 컴공과가 되게 되면 되게 인턴할 기회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인턴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신지 그 궁금하네요. 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를 일단 한번 해보면은 일단 저는 인턴도 하고 약간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나열해 보면 한 번은 제가 전작과 연구실에서 그 3D 모델을 스캔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연구실에서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논문을 구현한 걸 주고 A를 주고 B를 주고 이제 그 합쳐라라는 게 미션이어서 A 기술과 B 기술을 합치는 그런 과업을 했었고요. 그 한 두세 달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증강현실 같은 거 관련된 기술이었어요. 카메라 하나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찍은 게 동영상이니까 카메라가 하나지만 그걸로 이제 3D 정보를 복원해내는 뭐 그런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또 갔던 데는 이제 학교에서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3개월간 인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했고 거기서는 이제 비전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뭐 3개월이니까 뭐 성과는 없었고 그냥 조금 제가 공부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봤었고 그냥 그거 나와서는 또 음성 합성을 하는 어떤 회사에 또 잠시 원격 근무처럼 진행을 해서 학교 다니면서 그냥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어로 음성을 만드는 뭐 비슷한 걸 하는 회사가 그때도 좀 많았는데 네.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컴공과를 가게 되면 되게 다른 과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개발자가 되는 것보다 인턴 기회 같은 게 훨씬 많은가 보네요. 제가 다른 과가 돼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전자과였으면은, 제가 전상과인데 사실 전자과 랩에 인턴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범용적으로 이런 저런 분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공지능 회사 같은 데는 그런 거나 아니면 좀 더 전자 쪽 뭐 반도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인공위성 회사가 떠올라가지고 전자과에서 그런 회사에 인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분야는 다른 과가 여전히 또 장점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전산학과를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네요. 또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컴공과에 가면은 그 남자밖에 없냐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뭐 남자가 많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비율이 일단은 뭐 남자가 많고요. 제가 지금 비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강의 첫 주차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수업 강의실을 잘못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생물학 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 강의실로 들어가서 네, 올바른 강의실로 들어갔더니 남자밖에 없더라 이런 썰이 있습니다. 희찬님 2개 다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제 주전공은 생명과학공학과인데
물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제가 입학했을 때 당시랑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 당시는 굉장히 여자가 많은 학과였었는데 이제 그 전산학과 같은 경우에 완전 1학년 과목 그래도 좀 여자 비율이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그래도 좀 적습니다. 적은 건 맞는데 이제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호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고이면 고일수록 여학생들이 탈출을 한다. 그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프로젝트나 그런 것도 많잖아요. 전산과를 가면은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 교류하고 그런 게 많나요? 뭐 같이 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가지고 뭐 되게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스타트업 드라마처럼 이제 스타트업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나요? 차원님이 입이 근질거리시는 것 같은데 아, 한번. 그래요? 네. 저는 근데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전사과가 너무 커져서 저희 학교에서 제일 학생이 많은 과 중 하나라 이제 제가 병역 특례 할 때 산업기능요원 복무할 때 거기서 저랑 같이 하신 분도 같은 과 동기였는데 제가 모르던 분이었거든요. 사실 100명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과목 들을 때 팀 프로젝트를 졸업 때까지 다 한다 해도 한 10명 정도랑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부분 좀 혼자 하는 과목들이 한 반 정도 되고, 또 같이 하더라도 한두 명이고, 막 3, 4명씩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막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막 알고 지내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CC를 하기에 좋은 과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언어나 아니면 배워야 되는 툴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네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요? 뭐 처음에는 뭐 국룰 막 자바 같은 걸로 시작해서 파이썬 이런 걸로 다 입문을 하지 않을까요, 보통? 요즘 국룰은 파이썬 입문이긴 해요. 그쵸, 교과서에 요즘 들어가는 파이썬. 것처럼. 파이썬 저는 입문이 국룰이. C로 배웠는데 C가 이제 틀, 틀부터 C는 좀 틀리긴 합니다. 근데 근본이긴 한데 C 말고도 좋은 그 저수준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C는 틀이다. 고도 있고 러스트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파이썬으로 네, 하는 게 트렌드가 조금 많이 바뀌기도 하고 언어라는 것도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변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되면은 평생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벌에 처해지게 되나 보네요. 파이썬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파이썬으로 배워야 를 추천하시나요? 파이썬이 좋은 점이 뭐길래 이제 요새 국룰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파이썬이 방금 말씀하셨던 C나 자바에 비해서 흔히 고수준 언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조금 쉬워요. 조금 덜 짜도 뭐가 나오고 좀 쉽게 배워도 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이 장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어떤 걸 해낼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이제 C나 자바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해보려면 좀 많은 코딩을 해야 되는 반면에 파이썬은 그래도 한 몇 줄 안에 조금이라도 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되는 것 같습니다. 네, 파이썬이 고수준 언어라고 하셨는데 고수준 언어인데 왜 더 쉬운 거죠? 고수준이면 더 예. 어려운 거 아닌가요? 고수준은 사람한테 쉬운 거, 저수준은 기계한테 쉬운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제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사람마다 답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디서 읽은 글이 있어요. 일단은 제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개발자는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개발자는 컴퓨터 문제 잘 해결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컴퓨터를 좀 더 잘 아는 편이죠.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화성으로 이제 로켓을 쏠 때 거기 들어갈 프로그램은 이제 저보다 코딩은 이제 한 달밖에 안 했지만 로켓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마다 좀 좋은 개발자가 다른데 아마 질문하신 분 일반적으로 개발자로 취업하는 걸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이 한 비즈니스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로켓을 하는 회사는 뭐 우리나라에 없고 저쪽 스페이스X 가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발 컴퓨터에 집중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실제로 개발자 면접을 볼 때 예를 들어 제가 뭐 무신사 같은 옷을 취급하는 곳이면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 좋게 봅니다. 뭐 오늘의처럼 인테리어 다루는 곳이면 인테리어 관심 있는 쪽을 더 좋게 봐줘요.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개발자 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도메인이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개발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본인이 좋은 개발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배워가고 있습니다. 호선님은 어떠세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공부할 때 좋은 노트북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럼 각자 어떤 거 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어떤 환경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작업들이 많아서 메모리를 조금 높여서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를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사용했던 윈도우니까 좀 편안감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차님은 어떤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일 자체는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번 정도 바꿨는데 대부분 다 한성 노트북을 샀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성비 노트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 얘기하면은 이제 PPL이 날 거기 네네. 때문에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성 노트북이 가성비 노트북이래요. 창환님도 궁금해요. 어떤 거 쓰셨는지. 저는 지금은 데스크톱 쓰고 있고요. 되게 빵빵하게 쓰고 있습니다. CPU도 좋은 거고 메모리도 32기가고 그래픽 카드도 좋고 저는 근데 게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호선님이랑 비슷하게 윈도우로 해서 쓰고 있고 노트북은 사실 개발에 거의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 세팅이 노트북이 저의 어떤 워크스테이션으로서 서버가 되는 거고 이제 VS 코드의 원격 접속 기능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이 서버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성능이 별로 좋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 그래도 성능이 좋으면 좀 좋은 게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개발자가 심심할 때 인공지능 같은 거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좀 빵빵하고 게임도 잘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좋은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노트북이 안 좋아도 되는데 이제 그 집에 좋은 컴퓨터가 없으면은 조금 그래도 그래픽 카드도 들어있고 메모리도 많은 노트북을 사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맥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개발자들이 맥북 많이 사용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맥북을 회사에서 예전에 줘가지고 써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북 좋은 점은 그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이제 펴고 있으면 그게 느껴집니다. 스스로한테. 그게 좋고요. 그리고 개발할 때 좀 편리한 점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윈도우에서 그 리눅스 서브 시스템이라는 걸 써서 리눅스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나 사실 맥북에서 터미널 열고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고요. 어떤 프로그램 설치할 때도 리눅스랑 맥북이랑 어차피 달라요. 리눅스의 설치법이랑 맥 설치법 어차피 다르고 윈도우 WSL 설치법 어차피 다릅니다. 그래서 전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윈도우랑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은 아니다. 옛날에 이제 좀 더 리눅스 OS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써봤는데 이제 맥북을 사용하는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 윈도우를 깔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어서 안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좋은 개발자가 되는데 맥북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조금 어깨에 뽕이 들어가려면은 있으면 좋다. 스타벅스 입장권이니까 그죠. 가시려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좀 빼먹고 넘어간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고 대학교 그 전산과 같은 데 가면은 다른 학생들이 되게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희찬님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당연히 심지어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전공을 선택한 친구들도 아마 처음에 학과에 들어가면은 그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예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컴퓨터랑 놀고 컴퓨터를 거의 뭐 마스터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는 비단 전산학과나 이제 뭐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극히 소수이고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한 상태로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계속 전산과 1학년 때부터 다녔던 호선님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1학년 때 다른 학생들 다 잘하나요? 다른 학생들이 다? 아무래도 정보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그런 대회를 하고 온 친구들도 많고, 네, 그래서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긴 합니다. 특출나게 잘한. 네, 그런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산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미래 개발자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개발을 엄청 좋아하는데 개발이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컴퓨터 자체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디다 쓸지 좀 생각하면서 개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해서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상황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공부든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컴퓨터라는 장치가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 네, 열심히 배워가지고 좀 더 멋진 뭐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팀 모노리스의 이창원 개발자님, 신희찬 개발자님, 그리고 마지막 류호선 개발자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 개발자님들이 네, 답변해 주실 거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혹시 대본이 있나요? 어떤 컨셉으로 진행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정상 참 목적이 태산이로구만.